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1번입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설정 자료입니다. 12월 31일자 회계 처리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단 기존의 대손 충당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 봅시다. 결산일에 외상매출금 500만원의 1%만큼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해요. 얼마예요? 500만원의 1% 하려면은 1% 하면은 소수점 얼마예요? 0.01이에요. 1%가. 그럼 만약에 10%는 얼마예요? 0.1이에요.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처음 배울 때 이거 헷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냐면은 5만원인데요. 5만원만큼 설정한다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받으러움은 200만원에 3%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에 3%면 얼마예요? 0.03입니다. 3%면은. 그렇기 때문에 얼마냐면은 6만원만큼 설정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요. 근데 기존에 대손 충당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아리 신주단지에 이제 두 개를 만든다고 치면은 이거 모시면 안 돼요. 항아리 신주단지에 모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 항아리 신주단지, 그 다음에 받으러움에 해당하는 항아리 신주단지를 이렇게 모셔놔요. 모셔놓고 이제 딱 금액을 딱 정립을 하는 거죠. 기존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0이었죠.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채워넣으면 돼요? 그렇죠. 외상매출금 얼마? 5만원만큼 설정했으니 5만원만큼만 정립하면 되고, 받으러움은 얼마만큼 넣으면 돼요? 6만원만큼 넣으면 되죠. 그래서 6만원만큼 정립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둘 다 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돈 띠먹을 걸 대비를 해서 내 돈으로 충당을 하는 거니 차변에 대소상각비로 처리합니다. 두 개 합치면 얼마? 11만원이에요. 5만원 아니에요. 5만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1만원이고, 그 다음 대변에는 뭐예요? 이제 충당을 하니까 뭐에 대해서? 대손에 대해서 돈을 이제 적립을 해놓는 거죠. 내 돈을 적립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 11만원이더라.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자는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요.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2번입니다. 다음은 회계기간 말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기말 재고자산 평가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선적지, 인도조건, 도착지, 인도조건. 여러분들 이거를 볼 때 처음에 이 조건을 아셔야 돼요. 선적지, 인도조건은요, 기준이 누구예요? 매입자예요? 매출자예요? 그렇죠. 매입자 기준이죠. 그래서 구매를 했을 때 매입자 재고에 포함을 시키는 거고, 매출자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놔두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누구 기준이에요? 매출자예요? 매입자예요? 매출자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은 포함할 필요 없고요. 이미 포함되어 있으면 빼면 됩니다. 근데 포함할 필요는 없고, 매출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출자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입한 기준이냐 이제 그냥 판매 기준이냐 했을 때 해당하는 것만 포함시키면 돼요. 나머지 거는 포함 안 시키면 돼요. 왜냐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착지 인도 조건에 해당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구입하여 운송 중인 부분은 제외. 선적지 인도 조건에 해당되어 판매하는 중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제외.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그러면은 이 문제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 조건에 대해서 부합하는지 부합 안 하는지 그것만 알면 돼요. 근데 부합해가지고 모른다 헷갈린다 이러면은 에라이 모르겠다 해가지고 결국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해당 사항이 없더라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 보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16만원입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에 구입하여 운송 중인 재고자산 구매 매입자 포함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하여 운송 중인 재고자산 얼마예요? 900원. 외국 쉽게 900원이면 얼마죠? 자 볼까요? 13만 5천원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해주면 얼마예요? 29만 5천원이 돼요. 그럼 12번에 다 몇 번이에요? 정답은 2번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니을은 도착지 인도 조건의 누구 기준? 매출자 기준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답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시면은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3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재고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총평균법에 의하여 재고단가를 결정하는 경우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입니다. 단, 기말 시점에 계속기록법에 의한 재고수량과 신사법에 의한 재고수량은 일치합니다. 자, 봅시다. 총평균법이에요. 총평균법은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은 오히려 간편하고 좀 깔끔한 방법이야. 이게 총평균법이거든요. 총평균법은 재고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고, 총평균법은 이렇게 돼요. 한 달 동안의 총 수량, 총 매입 수량, 그 다음에 총 금액을 집계하여 평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총평균법이에요.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동평균법인데, 이동평균법은 매입할 때마다 그 단가가 바뀌죠. 근데 총평균법은 한 달 동안의 총 매입 수량 총 금액을 집계하여 평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총 매입에 대한 수량을 다 집계를 해요. 첫 번째, 총 매입 수량을 집계를 해요. 어떻게? 기초재고액, 매입금액, 그 다음에 매입금액 이렇게 다 집계를 해요. 언제? 1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다 집계를 해요. 몇 개? 250개, 450개, 550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총 매입 금액을 이제 집계를 해요. 이게 총평균법 하는 방법의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총 매입 금액을 다 집계를 해요. 친절하게도 매입 단가랑 금액이랑 다 계산을 해줘서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6,600원이에요. 이렇게 돼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뭐예요? 1번과 2번이 됐을 때 세 번째는 2번에 있는 금액에서 1번에 있는 금액과 나눠주면은 평균 단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한 것 뿐이지 하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개념만 이해하면은.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6,600원에서 몇 개? 550개만큼 나누면 돼요. 그럼 평균 단가 얼마예요? 12원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평균 단가.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요 각각 평균 단가를 12원만큼 계산해주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얼마예요? 100개에 12원이니까 얼마? 1200원. 그 다음에 250개에 12원 하면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그럼 매출원가 얼마인지 나오죠? 출고했을 때 매출원가.
이렇게 돼요. 얼마예요? 4,200원이 나와요. 이미 답은 4번인 걸로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기말 재고액은 총 매입 수량에서 출고 수량만큼 빼면 돼요. 그러면은 남은 수량이 나오는 게 기말 재고 수량이에요. 자, 그럼 몇 개? 250개, 200개, 100개, 550개 빼기 몇 개? 350개, 몇 개? 200개. 200개에서 12원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2,4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 재고액은 2,400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1회차는 제가 알기로는 후기선출법, 2회차는 선의선출법, 3회차는 총평균법이에요. 그럼 4회차 뭐 나올 것 같아요? 이동평균법 나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이거 문제 14번입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유형자산을 처분할 경우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제거하고 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말로만 들어도 이해가 된다면은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하는 경우 장부금액을 제거한다는 뜻은 대변으로 회계 처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이라고 치면은 이제 10,000원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하는 거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다고 하면은 5,000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하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 예를 들어서 내가 돈 받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4,000원이더라 이렇게 하면은 차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부금액과 그 다음에 처분금액의 이 차액만큼은 이제 처분 손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나오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차익만큼. 아니면은 이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매입가액 또는 제조원가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취득 부대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해당하는 뭐 취득세라든지 아니면은 면허세라든지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비용이 나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 처리해요? 아니면은 자산에다가 포함시켜요? 그렇죠. 우리는 구입했을 때 딸려오는 비용들도 자산에다가 다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일반적인 유형자산은 수익 비용의 대응 원칙에 따라 유형자산이 효익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비용화된다. 그렇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거를 감가상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산은 사용을 하면 할수록 비용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부분은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유형자산에 대해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경우 이 지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지출로서 유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늘거나 가치가 증대하는 경우 수익적 지출로 본다. 물론 이제 증설이라기보다는 약간 수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증설이라는 얘기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수선은요, 가치를 올리는 수선이 있고요. 아니면은 현상 유지를 하는 유지비용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부르고요. 유지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적 지출은 현상 유지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4번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5번입니다. 다음은 감가상각비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나타낸 것이다. 가하고 나의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여러분 이거 수능 문제 아니에요. 예, 수능 문제 아니고 그것도 경제학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감가상각비하고 회계기간을 봤을 때 이제 여기 y축이고 여기 x축이면은 감가상각비하고 회계기간 가로 봤을 때 상각금액이 일정하죠. 상각금액이 일정하죠. 이 뜻은 뭐냐면은 이거는 상각금액이 일정하다는 뜻의 정해법을 뜻하는 문제예요.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 나에 대한 부분은 초기에 이제 비용이 크죠. 자, 초기 비용이 이제 올라가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이제 올라갈수록 비용이 점점 내려가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초기에 비용이 높고 후기에는 비용이 낮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거는 정율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해법인지 정율법인지 어떤 걸로 보고 그러니까 가는 정해법이고 나는 정율법이니 그거에 대한 정의를 알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역, 리을, 디귿, 리을을 한번 봅시다. 자, 기역입니다. 가의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매기 균등하게 상각하여 계산한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가에 대한 내용은 뭐예요? 정해법에 대한 설명이죠. 정해법에 대한 설명이니까 비용이 균등하게 상각된다 라는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입니다. 감가상각비는 매기 취득 원가의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물론 이제 산식은 종류를 이용으로 해서 하는 건 맞지만 취득 원가에서 종류를 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면 안 돼요. 이거는 틀렸고요.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그 다음에 종료를 해야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용이 내려가는 구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틀려요? 맞진 않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다가 말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 디귿 가의 감가상각비는 잔존가액을 내용연수를 나누어 계산한다. 아니죠. 가는 정해법이긴 한데 산식을 보면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서 내용연수만큼 나누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존가액을 내용연수 나눈 게 아니고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내용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라는 감가상각비는 매기 기초 장부금액에서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라에 대한 설명은 요 산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에 대한 부분은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기역과 리을이죠. 그래서 가하고 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6번입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의 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무형자산의 상각입니다. 자, 1번 봅시다. 무형자산의 원가와 효익을 체계적으로 대응시키는 과정이다. 그렇죠. 원가, 그 다음에 효익,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대응시키는 과정. 16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2번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정해법을 사용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원래 원칙은 이제 정해법뿐만이 아니고 정율법도 되고 생산량 비례법도 돼요. 그러니까 못 쓰는 이유는 없어요. 합리적인 감가상각을 하려면은. 근데 예외적으로 이거 뭐 할지 모르겠어요. 막 정해지 못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정해법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무형자산 상각 시에는 무형자산 상각비 계정의 대변 계정으로 무형자산 상각 누계액 계정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반드시라는 내용이 틀렸어요.
물론 이제 3번에 대한 부분은 간접법도 허용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간접법도 허용하고 있고 3회 기본서에서도 간접법 허용하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책을 이제 참고로 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법을 허용하는 것도 맞고 직접법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라는 내용이 틀렸고 자 그래서 반드시라는 내용이 틀렸고요. 그래서 직접법하고 간접법 중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거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직접법 해도 되고 간접법 해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근데 반드시란 내용이 무형자산 틀렸고 유형자산이면은 오직 간접법만 해당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3번은 틀렸다. 그 다음 4번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는 제외하고는 상각기간을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각기간이 20년 초과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맞아요. 법령에 의해진 경우에는 30년 동안 쓸 수 있다면은 30년을 해가지고 상각을 걸면 돼요. 근데 법령에서 이제 그 정해진 기간을 제외하면은 그러니까 법령에 없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20년 초과는 안 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령에 정해진 기간은 예를 들어서 뭐 특허법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실용실환권 이제 해당하는 그런 법령 뭐 등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있거든요. 독점 기간이 있어요. 그거를 따라서 상각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7번입니다. 다음에 회계 처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미치는 영향. 자, 한번 볼까요? 현금 10만원에 단기 차입금 10만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거래의 8요소가 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어요. 뭐예요? 내 재산이 올라가죠. 그래서 내 재산이 올라가니까 자산이 증가고요. 단기 차입금 뭐예요? 부채죠. 채무를 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의 증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현금은 유동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자산이 올라가면서 유동부채가 이제 증가하게 된 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맞고요. 그 다음에 유동자산 안에 현금은 당좌자산에 또 소속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좌자산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기읍과 디귿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과 니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8번입니다. 다음에 연속된 거래에서 미지급금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단, 제시된 거래 외에 거래는 없습니다. 자, 7월 1일 거부터 한번 볼까요? 주식회사 3일은 서울로부터 1000만원의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고 3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이제 회계 처리를 해보면은 차량을 구입했으니 내 재산이 올라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로 100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주기로 했으니 뭐예요? 외상매입금이에요? 미지급금이에요? 그렇죠. 상품과 원재료에 대한 외상이 아니면은 미지급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요. 그래서 8월 10일에 보니까 차량 구입 대금 중에 5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한대요. 현금 나갔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으로 처리해요. 50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뭘로 처리해요?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보면은 계정관 보면은 미지급금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위에서 보시면은 계정 과목명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금액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금액 있죠. 이 금액은 없지만 왼쪽에 있는 금액은 차변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대변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 어떻게 읽냐? 차변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변의 미지급금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대변은 대변의 미지급금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T자를 봤을 때, 미지급금을 이렇게 봤을 때, 미지급금은 7월 1일자의 미지급금은 돈을 줬어요, 안 줬어요? 돈을 안 줬죠. 그래서 미지급금이 어디에 기록돼 있어요? 대변에 기록돼 있으니까 10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8월 10일에 매입한 대금을 지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8월 10일은 차변의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얼마? 500만원 이렇게 처리해요. 그래서 금액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올바른 거 몇 번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9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이 액면금액 10만원의 사채를 10만 5천원에 발행했을 경우 발행 시점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입니다. 액면금액은 이제 기준금액이 되고요. 10만 5천원에 발행했다는 뜻은 받은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에 받았냐면은 10만 5천원에 받은 거예요. 이렇게. 받은 금액 10만 5천원이죠. 그러면은 2번과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기준금액은 사채는 무조건 액면금액으로 기재해요. 그래서 액면금액 10만원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받은 금액이 더 많으니 할증 발행인지 할인 발행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액면금액 기준으로 초과해서 이렇게 돈을 받으면은 발행을 한 거죠. 그럼 이거는 할증 발행이 돼요. 그 다음에 액면금액 기준으로 미달해가지고 돈을 받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뭐예요? 할인 발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떤 상황이에요? 액면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할증 발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할증 발행 차금이에요? 그렇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돼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요, 원래 할인 발행할 때, 얘는 기재를 할 때 발행 시 차변에다가 기재가 돼요. 그래서 1번이 답이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올바르게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0번입니다. 다음 중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거는요,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첫 번째, 부채성 개정 과목이고요. 두 번째, 추정에 의해서 이제 허용하고 있는 개정 과목이고요. 세 번째는, 퇴직금 추계액을 이용을 해서,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이 세 가지 주요 내용,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1년 이내에 줄 거면은 유동부채가 맞지만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1년 이내에 주는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줄 수도 있고 10년 뒤에 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 비유동부채고 퇴직금은 1년 이내에 해당하는 재직자는 퇴직금을 안 주죠.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임직원의 퇴직 시점에서 전액 비용 처리하는 실현주의의 기초다. 실현주의예요? 아니죠. 뭐예요? 비용은 실현주의가 아니죠. 수익이 실현주의죠. 그래서 발생주의 기초가 되죠. 그래서 2번도 아니에요. 그 다음 3번 결산일 현재 전 임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지급해야 될 퇴직 예상액을 설정한다. 그래서 이건 2번에 대한 설명과 3번에 대한 설명이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1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4번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지불할 퇴직급여를 대신하여 차변에 설정한다. 반대로 했죠. 퇴직급여는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으로 설정하는 거고요. 회사 돈으로 적립을 한 거지만 실제 적립도 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대변으로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렸다. 그래서 20번에 해당하는 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